네, 안녕하세요. 마석중학교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굉장히 오랜만이죠?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 수업. 개학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우리 3학년 친구들 잘 지내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학을 하고 나서 저번 주 금요일까지 육아의 선생님께서 국어 수업을 맡아주셨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재밌고 유익하게 가르쳐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선생님을 까먹고 산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기억 속에서 선생님을 좀 떠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교가 겨울방학 성명공사 때문에 여름방학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대학원 기간이 좀 이렇게 개학이랑 맞물려가지고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웠었는데 그래도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착하게 시간도 대부분 잘 맞춰서 줌 들어오고 과제도 잘 제출했다고 전달을 받아서 좀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주까지 이제 껍비딴리라는 소설을 전문으로 쭉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에겐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 이 단편소설 A4용지로 한 12장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소설을 읽게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같이 봐야 하는 작품이고 교과서에는 일부만 실려 있어요. 아무리 단편이라도 교과서에 다 실릴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이제 중간 부분, 일부분만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소설 전문을 좀 읽어보고 교과서 본문을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육아의 선생님과 함께 껍비딴리의 전문을 읽으면서 여러 활동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보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요, 교과서를 다시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는 교과서를 함께 쭉 이제 나가보도록 할 겁니다. 1학기 교과서 아니고요. 2학기 교과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또 이렇게 선생님 얘기했는데 1학기 교과서 꺼내고 앉아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자, 2학기 교과서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는요. 11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자, 우리는 대단원 1부터 함께 나가볼 건데요. 대단원 1 이름을 보시면 문학과 3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고 좀 이번 대단원은 무엇을 배울 단원일지 추측을 해볼까요? 뭔가 문학과 삶이 연결이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혹은 문학이 내 삶에 영향을 주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요 그림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기차가 달려가고 있고요. 여학생이 한 명 타 있잖아요. 여학생이 한 명 타 있고 그리고 여기 시계가 쭉쭉쭉쭉 가고 있고요. 옆에는 이제 근대의 옷차림을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갓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 여학생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현대를 살고 있는 친구일 거고요. 요 이제 근대 그리고 조선시대 뭐 그 전 시대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추측이 되시나요?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다 보면 과거에 지어진 작품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 과거에 지어진 작품들은 그 작품이 지어졌던 그 당시에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어진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 나타나 있는 문학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단원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요. 까마귀 눈비맞아라는 이거는 시조입니다. 시조를 배우고 그리고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현대시입니다. 현대시 같이 배울 겁니다. 그리고 소단원 2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쭉 전문으로 읽어주셨던 껍비딴리라는 현대소설 함께 읽어보면서 요 문학과 3이라는 단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단원의 길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거에 주목을 하면서 읽어야 할지 한번 학습 목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작품이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여러분 작품은요, 뭐 현대에 지어졌을 수도 있지만 현대에서도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작품이 지어졌던 그 상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지어졌던 작품들은 이제 뭐 조국의 독립을 노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 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 기억을 해 두시고 이번 단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작품이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알면 문학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품이 창작된 그 사회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고 읽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즉, 그거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학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은 작품을 꼼꼼히 읽으면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즉 사회문화적 배경이 작품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나 역사를 공부해서 알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품 창작의 바탕으로 이제 사회문화적 배경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알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작품에 그려져 있는 과거의 삶을 오늘날의 삶, 특히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읽는 것도 좋은 읽기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시대 상황에서는 주인공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올바랐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 나라면 내가 그 주인공의 처지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지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해가면서 읽는 것도 좋은 읽기 방법이다라는 거죠.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나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 가치를 찾아 새겨볼 수 있으며, 자, 밑줄을 쳐보세요.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자,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과 비교하며 읽었을 때 좋은 점 첫 번째입니다. 자, 적고 계시죠? 첫 번째. 자,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나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 가치를 찾아서 새겨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좋은 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지, 왜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서 감상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고시조, 현대시, 현대소설 등 여러 문학작품을 감상합니다. 자, 우리 소단원에서 감상을 쭉 할 건데요. 일단 고시조는 까마귀 눈비 맞아라는 이제 작품이었고요. 현대시 들판이 적막하다였고요. 현대소설 껍빛단 리 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능력과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작품을 주체적, 능동적으로 감상하는 태도를 길러봅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밑에 그림 보시면 바닥에 시계가 흘러가고 있고요. 이제 과거로 가는 문일 것 같아요. 그쵸? 여기를 통과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12페이지 보시면 단원 한눈에 보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 시조, 까마귀 눈비 맞아와 현대시, 들판이 적막하다를 배울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껍빛단 리라는 소설 배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번 주까지 껍빛단 리의 전문을 열심히 읽어오셨기 때문에 순서를 먼저 바꿔서 요 껍빛단 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까마귀 눈비 맞아랑 들판이 적막하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껍빛단리가 쉬운 작품이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는 단어도 엄청 많았을 거고 또 이게 현대와 과거를 계속 교차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분명히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다 이해를 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아직 이해가 부족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과는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옆에 자기 점검하기 보세요. 문학은 사회를 반영한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문학은 사회를 반영한다.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그냥 말 그대로 문학작품에 당시 사회의 모습이 담겨 있다 라는 뜻이겠죠. 아니면 뭐 작가가 살고 있는 시대,
또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문학작품에 나타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네,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적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잘 적어보셨나요? 이번 단원에서 이제 중요하게 배우게 될 부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과거의 삶이 반영된 시나 소설을 읽고 작품의 내용에 공감한 적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일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한용은 네, 님의 침묵 같은 이제 시를 읽으면은 님은 같습니다. 뭐 이런 문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의 님이 사랑하는 그냥 단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가 지어졌던 사회 문화적 배경이 일제강점기라는 걸 바탕으로 보면 님을 조국이라고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공감을 한 적이 있는지를 적어보는 문항인데요. 시나 소설이 생각이 안 나시면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좀 예시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창 코로나가 작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혹시 뭐 코로나를 배경으로 하는 코로나를 좀 이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은요 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람이 엄청 많은 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들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에서는. 근데 그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벌써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너무나도 자유롭게 사람 많은 곳들을 다니는 게 되게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코로나 시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이걸 반영한 드라마나 영화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하나를 찾아와 봤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 드라마인데 여러분들 주말 드라마 중에 OK 광자매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아마 본인은 안 봐도 부모님들이 주말에 이제 틀어놓는 친구들,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좀 몇 번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OK 광자매도 주제가 그건 아니지만 이 지금 현 상황, 이 코로나로서 겪었던 현 상황을 좀 담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 장면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 한 30초 정도 돼요. 그거 한번 보고 와 봅시다. 지금 그 요즘 마스크 구하기에는 일반용 개인 위생만 죄송합니다. 마스크 다 떨어졌어요. 여기 마스크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유. 딴 건 몰라도 마스크는 사양 안 한다. 요즘 누가 마스크 주면 그게 진로 반가워. 여러분 드라마 장면들 보니까 작년 생각나시지 않아요? 작년에 마스크 대란이라고 해가지고 뭐 공적 마스크라고 해서 이제 월화수목금 토 이렇게 요일 정해서 마스크 살 수 있게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이 드라마 예고편에 좀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만약에 이 현대 사회를 반영했다면 이렇게 코로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여기 밑에 한번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좀 목표로 세워서 공부를 할지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면서 작품을 읽어봐야겠다라든지 작품에 반영된 삶을 좀 오늘날의 삶이랑 비교해봐야지 뭐 이런 식이라든지 여러분들만의 목표를 세워서 이번 단원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서 쭉 뒤로 넘어가서 26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6페이지 다 펼치셨나요? 소단원 이 껍빛단 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까지 계속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문을 읽으셨죠? 유가인 선생님이랑 심지어 줌 수업으로 같이 이제 선생님이 만드신 그 학습지 빈칸 채워가면서 그리고 여러 재밌는 활동들도 해가면서 전문을 분명히 읽으셨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작품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소설을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요 껍빛단리는 갈래가 현대 소설이죠. 그쵸? 자, 두 번째, 과거의 삶이 반영된 소설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 자, 과거의 삶이 반영된 소설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서 감상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 사회 문화적 배경이 나타난 소설책 한 권을 읽으며 통합적인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미 껍빛단리의 전문을 다 읽으셨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 되게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쭉 나오죠. 굉장히 긴 시간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쵸?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1950년대까지를 쭉 다루고 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단원 열기 보세요. 다음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입니다. 사진을 살펴보고 당시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직접 교과서에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일제강점기 말에 황국 식민의 서사를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황국 식민의 서사라는 건 밑에 나와 있죠. 일제는 조선인들이 일본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세뇌하기 위해서 계속 이걸 암송시켰다고 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인 거잖아요. 이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나라를 빼앗기고 치욕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아예 이때는 한글도 아예 못 쓰는 거예요. 한국말 아예 못 쓰고요. 이름도 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학교에서 국어라고 가르치는 거는 지금 한글이 아니라 일본어 였던 거죠. 그냥 아예 일본에게 충성을 해라. 너희는 일본의 신하가 된 거다라고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키면서 했던 거죠.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요. 8.15 광복 직후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길게 일제강점기가 한 40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40년이 좀 안 되지만 30몇 년 이렇게 지속이 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괴로웠잖아요. 괴로웠는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살았던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뻤겠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다시 우리나라를 되찾았다라는 그런 기대감. 앞으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기대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6.25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광복을 해서 기뻤는데 그 광복의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부모를 잃고 이제 앉아있는 아이들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뭐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교과서 요 빈칸에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소단원 열기에서 봤던 요러한 사건들, 요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들이 바로 껍빛단 리에 다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인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껍빛단리의 전문을 다 읽으셨다라는 걸 선생님은 전제로 해서 교과서 본문을 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서 27페이지 펼쳐보세요. 맨 위를 보시면 다음은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낸 소설입니다. 여기서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한 인간은 이인국 박사죠. 여기서는 좋게 표현을, 좀 교과서에는 좀 좋게 표현한 것 같은데 소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주인공 이인공 굉장히 박쥐 같은 사람입니다. 소설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인물의 삶의 태도를 살피면서 읽어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껍빛단 리를 읽으면서 주목을 해야 될 두 가지 상황, 두 가지 사항, 소설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인물의 삶의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쭉 이어서요, 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껍빛단 리의 본문을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학습지 파일 같이 첨부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나눠주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첨부 파일 올려놨으니까 학습지 프린트 하셔서, 혹은 프린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노트나 그런데 빈칸 정답 이렇게 같이 따라 적으면서 수업을 들어보셨다가 나중에 등교했을 때 옮겨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교과서 본문 쭉 볼 거예요. 굉장히 길게 실려있죠. 교과서 본문이 2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책 읽어주는 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생님과 함께 이어서 껍빛단 리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즉 교과서 27페이지 펼쳐주시고 학습지, 지금 선생님이 첨부해둔 학습지 같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교과서 27페이지 자, 그러면 학습 목표부터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가 총 3가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부터 같이 볼게요. 작품이 창작된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소설을 이해할 수 있다. 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좀 수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품이 창작된이 아니라 작품에 반영된으로 고쳐주세요. 미안합니다. 자, 괄호 안에는요, 여러분 사회 문화적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껍빛단리라는 작품을 배울 때에는요, 작품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 보세요. 과거의 삶이 반영된 소설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소설에서는 과연 어떠한 과거의 삶이 반영되어 있을지, 그리고 그거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비추어 볼 수 있을지 한번 작품 배우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괄호 안에는 역시나 사회 문화적이 들어가겠죠. 사회 문화적 배경이 나타난 소설책 한 권을 읽으며 통합적인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독서신문 만들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국어 시간에 함께 모든 친구들과 만들어 봤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쉽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껍빛단리라는 작품의 전체적인 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교과서 27페이지에 아래쪽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껍빛단리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제목부터가 굉장히 생소했을 거예요. 껍빛단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을 테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껍빛단이 무슨 말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껍빛단이, 까빛단이 와전된 표기래요. 까빛단은 영어의 캡틴에 해당되는 러시아어로 해방 후 북한에서 우두머리, 최고의 뜻으로 많이 쓰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설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끝 무렵이죠. 소설의 끝 무렵에 이제 러시아 장교 스텐코프가 호흡 떼는 수술을 이인국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호흡을 떼준 이인국 의사에게 고맙다는 의미로 이제 까피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주인공 이인국에게 당신은 최고야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껍빛단의 의미를 바탕으로 소설의 내용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껍빛단리에 해당하는 주인공 이인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겠구나 라고 이제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학습지로 넘어와서 작품 개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갈래는요 여러분 현대에 지어진 현대 소설 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요 1962년에 이제 발표가 된 소설입니다. 사상계라는 잡지에 실렸던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제재로 넘어가 보세요. 제재는요 여러분 주인공 이인국의 삶이죠. 요 이인국이 바로 제목에 나오는 껍빛단 리인 거죠. 자, 그리고 배경을 보세요, 여러분.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렵다라고 느꼈으면 아마 이 배경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간적 배경은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을 해서 1950년대까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요.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이에요. 여러분 주인공 이인국이 이제 북쪽에서 일사후퇴 때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장면들까지 소설에 다 등장을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요 시간적 배경 일제강점기에서 1950년대까지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건 밑에 특징에서 다룰게요. 자, 주제 보세요, 여러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신하는 기회주의자의 삶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의 기회주의자가 바로 주인공 이인국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근데 이렇게 빠르게 변신하면서 사는 기회주의자의 삶을 지향하자가 아니라 지양하자인 거죠. 비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 보세요, 여러분.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일제강점기와 소련군 주둔 시기와 수업 시간 1분 전입니다. 종치네요. 들어가기 전에 꼭 손을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6.25 전쟁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6.25 전쟁 이후가 이제 1950년대를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즉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그리고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그 뒤에 북한이 소련군에게 주둔을 당하던 그 시기를 거쳐서 그리고 1950년에 6.25 전쟁을 겪고 일사후퇴를 겪은 뒤에 6.25 전쟁 이후의 모습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보세요.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주인공 이인국이겠죠, 여러분. 자, 요 기회주의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 보세요. 기회주의자의 삶을 풍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풍자라는 거 뭘까요? 예, 과장 혹은 왜곡 혹은 비공 등을 통해서 현실을 비판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 그런 기법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 보세요.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구성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여기 소설에서의 현재는요. 1950년대, 즉 6.25 전쟁 이후가 현재죠. 그리고 과거는요. 그 이전 일제강점기부터 소련군 주둔 시기, 그리고 소련군 진주 직후, 그리고 6.25 전쟁 중까지 전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설을 읽을 때 굉장히 헷갈리셨을 거예요. 현재로 왔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가 또 현재로 왔다가 과거로 돌아갔다가 이거를 반복하는데 과거도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인국이 떠올리는 과거대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구성을요. 우리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 가는 거를 순행적 구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현재와 과거를 오가면서 역행하는 걸 이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작품 개관을 통해서 이 작품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가 이미 몇 가지 나왔어요, 여러분. 그쵸? 자, 일단 이 현재와 과거를 어떻게 오가는지 그 구성에 좀 중심을 두고 작품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쵸? 자, 그리고 주인공 이인국이 어떻게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면서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작품 분석에서 인물 소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이인국입니다. 주인공이죠, 여러분. 이인국은요, 일제강점기에 제국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자, 제국대학을 졸업했고 현재는요, 직업이 의사죠. 의사 중에서 이제 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합병원의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요.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본, 소련군 주둔 시대에는 소련,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남한에서는 미국을 따르면서 부와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 주인공 이인국은요, 굉장히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보세요. 일제강점기 말에 이인국의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한 사상범입니다. 광복 후 치안대에 끌려온 이인국을 문초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인물은 춘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인물 보세요. 해숙인데요. 이 해숙은요, 이인국이 재혼한 여성이죠. 지금 이인국의 와이프입니다. 자, 북쪽에 있을 때 이인국과 함께 일했던 간호사입니다. 소설에서는 간호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일사후퇴 이후에 남한에서 둘이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인국의 병원에서 일하다가 결혼을 했고요. 둘 사이에는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내 보세요, 여러분. 아내는 이인국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사별을 했습니다.
언제 사별을 했냐면요. 6.25 전쟁 중에 1.4 5태 때 남한으로 내려온 뒤에 아내는요. 거제도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1.4 5태 때 이제 남한이 쭉 아랫지방으로 밀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다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으로 쭉 내려왔던 사람들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사이에 고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고립된 사람들이 갔던 곳이 바로 거제도 수용소인 거죠. 이인국의 첫 번째 아내도 그 거제도 수용소에서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인물 보세요. 이인국의 아들. 이래요. 소련군 주둔 시기에 소련으로 유학을 떠났다라고 하고요. 6.25 전쟁이 발발한 뒤 소식이 끊겨서 생사를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식이죠. 그쵸? 여담인데 원식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인가 봐요. 선생님 친구들 중에 남자친구 이름이 원식인 친구가 2명인가 3명이 돼요. 굉장히 흔한 이름인가 봐요. 그쵸? 자, 그 다음 스텐코프 보세요. 이인국이 치안대에 끌려갔을 때 만난 소련군, 러시아 장교입니다. 이인국이 자신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에 성공하자 호의적으로 대하며 도와준 그런 인물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브라운입니다. 브라운은 소설에 현재 나오는 인물이죠.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이인국과는 각별한 사이로 나옵니다. 이인국의 미국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이인국이 미국을 가는 이유는 딸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딸이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남이라는 인물이고요. 자, 이인국의 딸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뒤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지도교수인 미국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작품 개관을 봤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 등장을 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이것들을 머리에 잘 새겨두고 선생님과 소설 전문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본문을 분석을 해 볼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요 학습지 2번째 페이지와 그리고 교과서 27페이지부터 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구글 클래스 통해서 선생님에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고생하셨고요. 교과서 본문 보려면 앞으로도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몇몇 분들은 일주일 넘게 했는데 도대체 이 작품 언제까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 여러분들 건강 잘 유지하면서 보내셨다가 제발 등교해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